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50대 남성입니다. 제가 10년 전쯤 신림동에 거주할 때 겪었던 일이고 정말 황당하면서도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저희 가족은 신림동 주택가에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제 명의로 된 자가였으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준 소중한 재산이었죠. 2층으로 된 주택에 외관은 꽤 낡았지만 실내 인테리어를 하고 나서 가족들과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1층에 거주하고 2층은 2개의 집으로 수리한 뒤 2세대의 월세 세입자를 받고 있던 중이었죠. 그러다 기존에 거주하던 2층 세입자 한 분이 나가셨고 방 하나가 공실이 돼서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동산을 통하면 쉽고 빠르겠지만 그 당시 크게 급한 것도 아니었죠. 그게 기존에 살고 있던 세입자가 집을 워낙 더럽게 쓴 탓에 전체적인 수리가 필요했는데 못해도 한 달 정도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광고를 하지 않고 집 앞에 월세 세입자를 구한다고 개인 전단지를 붙여놓았죠. 그리고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흘렀고 저는 회사 업무를 보고 있던 중 아내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민수 아빠, 오늘 일찍 좀 들어올 수 있어? 아내가 하던 말은 아이들을 데리고 장을 보고 오던 중 저희 집 앞에 엄마와 딸로 보이는 모녀가 서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글쎄 월세방을 구하고 있다고 말을 했답니다. 일단 2층 집은 수리가 들어간 상태라 집을 보고 나서 전화번호만 받아놨다는 말이었죠. 아, 그래? 근데 왜 일찍 들어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는 중요한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날 퇴근 후 곧장 집으로 갔었고 아내에게 황당한 말을 듣게 됐죠. 아까 낮에 집 앞에 서 있던 모녀의 이야기였고 모녀는 당장 잘 곳이 없어서 집을 급하게 구하는데 2층 수리가 될 때까지 1층 저희 집에서 지내면 안 되냐고 물었다는 겁니다. 아내는 저와 상의를 해본다고 말을 하고 나서 모녀를 돌려보냈다는 말이었죠. 아니,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건 좀 그렇지. 요즘 세상에 아는 사람도 망설여지는 판에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저희 집에 들이는 건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아내도 제 말에 수긍을 했고 그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모처럼 쉬는 날이라 집 앞 마당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저희 집 벨을 누르며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누구세요? 저는 주택 대문을 열었더니 대문 앞에는 엄마와 딸로 보이는 모녀가 서 있더군요. 무슨 일이세요? 주인 사장님, 앞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생각해 보셨나요? 그 순간 아내가 말했던 집 앞에 서 있었다는 모녀가 생각이 났고 그때 방문한 사람들이 다시 찾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아내와 상의를 해봤는데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제 말을 듣고 나서 모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을 하더군요. 에휴, 늙으면 죽어야지. 하나뿐인 딸에게 피해만 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짠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저희 부모님도 돌아가시기 전까지 했던 말이 자식들에게 피해주기 싫다는 말이었죠. 그런 생각들이 교차하면서 이대로 모녀를 보내면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수리를 얼른 끝낼 테니까 저희 집에서 2주 정도만 같이 지내실 수 있겠어요? 모녀는 눈물까지 보이면서 고맙다는 말을 했고 비록 2주 동안이지만 같이 있으면서 최대한 편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모녀와 한 집에서 지내게 되었고 아주머니는 60대 초반으로 저희 부모님 연세보다는 한참 아래였지만 부모님 모시듯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 가족과 모녀는 별탈 없이 지낼 거라 생각했지만 사건은 같이 생활한 지 일주일 만에 일어나게 되었죠.
그날 저녁 모녀는 저희 부부에게 부탁 한 가지를 하더군요. 그건 아주머니 딸이 결혼 목적으로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상견례를 하기 전 집으로 인사를 하러 온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서 저녁 한 끼만 먹자는 말이었는데 어차피 모녀가 2층에서 살게 되면 한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이 돼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흔쾌히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죠. 그리고 다음날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집으로 찾아왔고 저희는 가족처럼 맞아주었습니다. 그 남자는 저희 가족을 모녀와 친척 관계라고 알고 있었는데 솔직하게 말하려고 했으나 옆에서 모녀가 눈치를 주는 탓에 저희 부부는 말없이 그냥 앉아 있었죠. 그렇게 저녁 식사는 끝이 났고 그 남자가 집으로 돌아간 뒤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근데 저희를 왜 친척 관계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는 걱정이 돼서 물었더니 아이고, 괜찮아. 그게 뭐 어때서? 예상치 못한 아주머니 대답을 듣고 너무 황당했지만 본인들 일이니 알아서 할 거라 생각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렇게 2층 집 수리는 끝이 났고 저는 모녀에게 내일부터 이사하면 된다고 말을 해줬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이사 준비를 도와주려고 모녀가 묵고 있는 방문을 노크했더니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방 안에는 짐 하나 없이 텅 빈 상태였고 모녀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혹시 몰라서 2층으로 올라가 봤더니 역시나 2층에도 모녀는 보이질 않았죠. 여보, 이분들 어디 가신다는 말 못 들었어? 아내는 전혀 모른다는 표정이었고 저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어 어이가 없는 나머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군요. 그때 2층에 살고 있던 다른 세입자분이 나오셔서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어제 새벽쯤 2층 마당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었는데 1층 마당에서 여자 둘이 몰래 도망을 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말했죠. 그 말을 듣고 배신감이 들면서 지금까지 잘해줬던 제 자신이 바보 같더군요. 그렇게 모녀가 집을 떠난 뒤 며칠이 지났을 때 앞전에 저희 집에 방문했던 아주머니 딸의 남자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저 혹시 수정이 보셨나요? 갑자기 연락이 안 돼서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남자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말을 해줬는데 제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바닥에 주저앉아 버리더군요. 그리고 그 남자에게 모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저는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이었습니다. 남자는 저희 집에 방문하기 전 모녀가 집을 마련하는 대신 혼수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남자가 알고 있던 내용은 저희 집이 모녀의 집이고 저희 가족이 잠시 얹혀 사는 줄 알고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그날 저희 집에 방문하고 나서 며칠 뒤 혼수 목적으로 모녀에게 돈을 입금했는데 그날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남자는 사기임을 직감하고 곧장 경찰서로 향했고 저희 부부도 공범으로 의심을 받아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죠. 다행히 잘 해결은 되었지만 범인들이 검거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몇 달이 지나 아내에게 들었던 말이 하나 있는데 맘카페에 올라온 글 중에 저희와 똑같은 경험을 했다는 글이 보였고 그 글을 썼던 작성자에게 개인적으로 쪽지를 보내서 인상착의를 물었더니 글쎄 저희 집에 찾아왔던 모녀와 모든 게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아마도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결혼 목적으로 사기를 치는 것 같은데 잘못하다 공범으로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 정말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나서 도움을 드렸던 건데 그 모녀는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접근했다는 사실이 너무 소름 끼치게 무섭습니다. 귀신보다 사람이 무서운 세상인데 사람을 의심하면서 살아야 하는 현실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지금부터 대략 14년 정도 지난 일이고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사연을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부산 동래역 근처에서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규모가 작은 편이라 아는 지인과 둘이서 일을 하고 있었고 주말을 제외하면 비교적 한가한 편이었죠. 그렇게 호프집을 운영하던 중 사건이 시작된 건 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평일 저녁은 크게 바쁘지 않아서 그날은 새벽 시간 일찍 마감을 하고 가게에서 지인과 술을 한잔하고 있었죠. 각자 소주 한 병 정도 마셨는데 그때 시간이 아마 새벽 3시 정도 됐을 거예요. 저는 지인과 함께 먹었던 테이블을 치우고 나서 집으로 가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분 정도 흘러 기사분이 오셨죠. 기사님, 부산대 근처에서 한번 세워주시고 저는 구서동에서 내릴게요. 저와 같이 일하던 지인이 부산대 근방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같은 방향이라 가는 도중 내려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차는 출발했고 부산역에서 지인이 내리고 나서 다시 구서동으로 출발했죠. 술기운도 올라오고 피곤이 몰려와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려고 하는데 그때 대리기사님이 뭔가를 보고 말을 하더군요. 아이고, 저 아저씨 술 많이 드셨나 보네요. 저는 기사님 말을 듣고 옆을 쳐다보니까 중년의 아저씨가 몸을 비틀거리면서 힘들게 걷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저씨는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키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가리키는 곳에는 흰색 봉고차 한 대가 서 있더군요. 누가 봐도 그 모습은 술에 취한 취객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기사님은 별일이 아닌 듯 싶어 다시 목적지로 향했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죠. 그날 새벽 퇴근하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부산대를 지나 장전동 횡단보도 길가에 현수막 하나가 걸려있더군요. 현수막 내용을 간추려 말씀드리면 새벽 시간 일어난 뺑소니 사망사고에 대해 목격자를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에 적힌 날짜와 시간, 그리고 사건의 내용을 보니 글쎄 일주일 전 대리기사님과 목격했던 술 취한 아저씨 기억이 나더군요. 현수막 내용 중 흰색 봉고차라는 단어가 기재되어 있어서 더욱 기억이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들었던 생각은 그날 아저씨가 술에 취한 게 아니었고 뺑소니 사고를 당해 비틀거리며 걸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저는 집으로 가서 통화 목록을 확인했더니 다행히 대리기사님 번호가 남아 있었고 다음날 오전 기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사님. 저 일주일 전에 대리 이용했던 사람인데요. 저는 현수막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날 목격한 게 뺑소니 사고인 것 같다며 기억나는 부분이 없냐고 여쭤봤죠. 그러니까 기사님이 하시는 말이 차종은 흰색 스타렉스였고 자동차 옆면에 무지개색 스티커가 붙여져 있었던 기억이 난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고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일주일이란 시간이 흘러 블랙박스 영상도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흘렀고 여전히 그곳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출퇴근 시 현수막을 볼 때마다 아저씨 생각이 나면서 이상하게 죄책감이 들더군요. 만약 그때 차에서 내려 아저씨를 도왔다면 아저씨가 무사하지 않았을까,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간이 한참 흘렀지만 제가 목격했던 짧은 순간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현수막에 나와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저 뺑소니 사건 현수막 보고 연락드렸는데요. 전화를 받은 건 젊은 남자였는데 제가 현장을 목격했다고 하니 깜짝 놀라는 말투였죠. 그리고 만나서 목격담을 자세하게 듣고 싶다며 언제 시간이 되냐고 묻는 겁니다. 그게 어떤 아저씨와 흰색 봉고차를 보긴 봤는데 상세하게 본 건 아니라 만나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자 그 남자는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몇 차례 부탁을 했고, 마음이 약해진 저는 가게 주소를 불러주고 시간 날 때 찾아오라고 말했죠. 그리고 다음 날 어떤 남자가 가게로 찾아와 문 앞에 서 있더군요. 아직 오픈도 안 했는데 누구세요? 알고 보니 어제 뺑소니 사건으로 저와 통화를 했던 남자였고, 그날 사건에 대해 빠짐없이 이야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리기사님과 목격했던 내용을 상세히 말해줬고, 그 남자는 한참을 듣고 있다가 말을 하더군요. 아, 그럼 뺑소니 차량 번호판은 못 보신 거네요. 그쵸? 남자는 한숨을 푹 쉬면서 가게를 나갔고, 그 순간 대리기사님께 들었던 무지개 색깔 스티커가 생각이 나서 뒤늦게 그 남자에게 말을 해주기 위해 서둘러 쫓아갔습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제가 대리기사님께 들었던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남자는 차에 올라타려고 하고 있었고, 그때 이상한 걸 보게 됐죠. 차 뒤편에 무지개 색깔 스티커가 붙어 있었는데, 조그만 글씨로 한마음 수련원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왜 그러세요? 아니, 깜빡하고 못해준 이야기가 있어서요. 저는 대리기사님께 들었던 내용 중 뺑소니 봉고차에 무지개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고 말을 해줬죠. 그런 스티커가 한둘이겠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볼 게 있는데 대리기사님 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때부터 남자의 표정과 행동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이상한 것도 이상한 거지만 그 남자 차에 붙은 무지개 스티커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수상한 부분이었죠. 분명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 늦었지만 그 남자 신분을 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피해자 가족이라 생각했죠. 저기요, 그런데 피해자와 무슨 사이세요? 그러자 그 남자는 본인이 피해자 아들이라면서 오늘 언급한 내용은 무조건 비밀로 해달라며 신신당부하더군요. 아, 그러시구나. 근데 차 뒤에 붙어있는 무지개 스티커는 뭐예요? 제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그 남자는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죠. 남자의 행동이 너무 수상하다 생각이 들어 번호판을 기억해두고 곧장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어 사건 접수조차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바로 다음 날 늘 걸려있던 현수막이 사라져 있더군요. 경찰에 문의를 했더니 현수막은 관할 구청에서 관리하고 본인들은 전혀 모른다고 대답을 하던데, 결론은 그곳에서 뺑소니 사고가 있었던 건 맞지만 제가 본 현수막은 불법으로 설치된 거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제가 목격자라고 말을 했더니 그럼 직접 경찰서에 와서 진술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다음날 경찰서에 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그날 저녁 가게 지인과 이야기를 하던 중 우연히 한마음 수련원을 검색했는데 노포동 근방에 한 곳이 나오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궁금하기도 해서 저는 그날 일을 끝내고 한마음 수련원을 찾아갔더니 문 앞에는 개인 사정으로 휴가를 다녀온다고 적혀 있더군요. 그래서 수련원 한 바퀴를 돌면서 천천히 살펴봤는데 운동장 모퉁이에 흰색 봉고차 한 대가 보이는 겁니다. 가까이 가보니 자동차 옆면에 스티커를 제거한 자국이 보였는데 제대로 제거가 되지 않아서 자동차 도장면에 스크래치가 수없이 나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찍어 확대해보니 무지개색 스티커였죠. 수련원에 있는 봉고차 사진을 찍어 경찰서를 찾아가 추가 진술을 했지만 크게 달라지는 건 없더군요. 그 후로 사건이 해결이 되었는지는 더 이상 알 길이 없었습니다. 뺑소니 현수막에 나와있던 번호는 피해자 번호가 아닌 범인이 목격자를 찾기 위해 현수막을 설치했다고 밖에 볼 수 없었죠. 증거인멸을 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만약 제가 뺑소니 현장을 명확하게 목격하고 현수막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을 했다면 저도 위험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피해자 가족분들을 찾을 수도 없고 경찰에서는
같은 말만 반복하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었습니다. 시청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 목격자를 찾는다는 현수막을 보게 되면 현수막 왼쪽 부분에 폴리스 마크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없다면 개인적으로 설치한 현수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럴 경우 한 번 더 생각하고 연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긴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무서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불과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한 남자를 만나고 나서 제 인생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부터 4년 전 친구가 보내준 택배를 받고서 시작됩니다. 그 당시 저와 알고 지내던 동창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과점을 오픈하게 되었죠. 학교 다닐 때 친하게 지냈던 사이는 아니었고 가끔 마주치면 인사 정도 하는 그런 사이의 친구였습니다. 그래도 첫 오픈인데 모른 척 할 수도 없어 한 번씩 가게에 들려 빵을 구매했었죠. 하지만 6개월 만에 친구의 제과점은 문을 닫게 되었고 들리는 얘기로는 맛에 비해 너무 비싼 가격이 원인이라고 하던데 그것도 그냥 소문일 뿐이니 정확한 내막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기존에 판매 목적으로 만들어놨던 과자들이 꽤 많았는데 그걸 친구들에게 택배로 보내준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저는 입도 짧은 편이고 식탐도 없는 마른 체형에 빵이나 과자는 선호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과자를 보내준다니까 솔직히 달갑진 않았죠. 그래도 친구 성의를 봐서 공짜로 받긴 그렇고 소에게 돈을 입금하고 택배를 받기로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프리랜서라 집에서 업무를 보곤 했는데 그날은 바람도 쐴 겸 잠깐 산책을 나갔다 왔더니 문 앞에 택배가 와 있더군요. 제 예상과 다르게 상자 안에는 어마무시한 양의 과자가 들어 있었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저희 집에 방문하는 배달 기사님들께 포장을 해서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음식 배달 또는 택배를 받는 상황이면 과자를 포장해서 기사님들께 드렸고 모든 과자를 소진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게 소문이 난 건지 어느 날 문 앞에 편지 한 통이 꽂혀 있더군요. 편지 내용은 감사히 잘 먹었다며 시간 되면 밥 한 번 사고 싶다는 데이트 신청 비슷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편지 안에 연락처까지 적혀 있었는데 저는 마음만 받기로 하고 그냥 웃으면서 넘겼죠. 그 편지를 받고 나서 며칠 뒤 저희 집으로 집배원 분이 찾아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저기요. 제가 이 구역 담당하는 집배원인데요. 혹시 며칠 전 문 앞에 있던 편지 확인하셨나요? 사실 그거 제가 쓴 거거든요.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따로 연락드려도 될까요? 갑자기 찾아와 고백 아닌 고백을 하니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집배원을 보니 저와 비슷한 나이대로 보였고 순진한 모습에 귀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만난 지 5개월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섣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던 건지 그 남자의 성실하고 순수한 모습에 끌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야, 지금 집에서 하는 일 있잖아. 그 일 그만두면 안 돼? 그냥 내가 번 돈으로 아껴서 쓰자. 처음 남편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집안일과 개인 업무까지 하고 있으니 단순히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러나 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에이, 난 괜찮아.
그래도 혼자보다 둘이 버는 게 낫지. 그러자 남편은 저를 보고 한숨을 쉬더니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고 그날부터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죠. 한날은 외출하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제 작업용 노트북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노트북이 없으면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집안 구석을 다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더군요. 그래서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물었더니 글쎄 표정 변화 하나 없이 중고로 팔아버렸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 뭐 잘못 먹었어? 내가 노트북 없으면 일 못하는 거 몰라? 보통 그런 경우면 상대가 사과를 해야 하는 게 맞는데 남편 일에서 나온 말은 전혀 예상치 못한 섬뜩한 말이었습니다. 그러게 내가 말했잖아. 일 그만두라고. 전부 당신 편하라고 그러는 거야. 내 말 알겠어? 남편은 본인 주장만 내세우며 사람을 지치게 만들었고 더 이상 싸우는 것도 힘들어 저는 그냥 방으로 들어갔었죠. 그 일이 있고 남편은 점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퇴근할 때마다 양손 가득 먹을거리를 사서 집으로 들어왔는데 처음 몇 번은 사온 성의를 봐서 같이 먹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녁 늦게 음식을 먹고 나면 제가 입이 짧아서 그런지 배도 아프고 다음 날까지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들더군요. 그래서 남편 기분이 상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말을 했죠. 여보, 있잖아. 음식 사오는 건 좋은데 1인분만 사오면 안 될까? 나 도저히 못 먹겠거든. 남편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화를 내더니 본인이 사온 음식을 먹지 않으면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남편의 그런 모습은 결혼 후 처음 본 거였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었죠.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려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상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뭔가 알고 있는 눈치였는데 끝까지 말을 해주지 않더군요. 결국 저는 친정으로 들어가 며칠 동안 남편과 떨어져 지냈고 남편이 울고불고 사정을 하길래 못 이기는 척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집으로 들어오고 한 이틀 정도는 조용하게 지내다 또다시 남편은 음식에 집착을 하며 권유를 하기 시작했죠. 주변 지인들에게 남편과 있었던 일을 말해주고 고민 상담을 했더니 남편이 어릴 적 못 먹고 자란 경우에 그럴 수도 있다고 대화를 해보라던데 남편은 끝까지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음식을 권유하는 남편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이혼까지 생각을 했었지만 음식을 권유하는 것 빼고는 전혀 문제가 없던 남편이라 쉽게 판단을 내리기 힘들었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도 고작 그런 일 때문에 이혼을 하냐며 오히려 저를 이상하게 보더군요. 친정 식구들도 남편의 문제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저에게 남편과 잘 맞춰서 지내라는 말만 반복했죠. 그렇게 남편은 하루도 빠짐없이 음식을 사왔고 만약 제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화를 내는 것도 무서웠고 무엇보다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늘 소화제를 달고 하루하루 지냈습니다. 그런 생활을 반년 넘게 하다 보니 위산이 역류하는 식도염까지 걸리게 되었고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급격하게 살이 찌게 됐죠. 사실 저는 20대부터 결혼 전까지 입이 굉장히 짧고 살이 찌지 않는 몸이었는데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는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급격하게 살이 찐 모습을 본 친정엄마는 그제야 심각성을 깨닫고 저와 함께 시어머니를 찾아갔죠.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돌리며 다른 말만 하셨는데 화가 난 친정엄마가 이혼 얘기를 꺼내니 단념한 듯 모든 걸 털어놓더군요.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충격이었고 남편이 왜 그렇게 음식을 권유했는지 대략 알 것 같았죠. 남편은 고등학생 시절 처음 이성을 교제하고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남편의 여자친구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하셨죠. 그게 여자친구 모습이 뚱뚱함을 넘어선 엄청난 고도비만이었다고 하더군요. 뭐 살이 찐 건 죄가 아니니까 시어머니는 음식도 만들어주고 잘 대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성인이 되어 저를 만나기 직전까지 여자친구를 2번 정도 집으로 더 데리고 왔었는데 2명의 여자친구 모두 100kg가 넘는 고도비만인 여성이었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평범한 여성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설득을 시켰는데 남편의 대답이 정말 충격이었답니다. 엄마, 사유육이라는 말 알지? 동물처럼 가둬서 키우는 거 말이야. 얘네들 처음 만날 때는 이러지 않았거든. 이게 내 취향인데 전부 다 내가 만든 작품이야. 그러면서 남편은 날씬했던 여자친구 과거 사진을 보여주는데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성을 만나 살을 찌우게 한 뒤 목표치에 다다르면 남편은 일방적으로 관계를 정리했다고 하는데 그중 한 여성은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져 병으로 돌아가셨고 또 다른 여성은 심리적으로 문제가 생겨 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남편을 데리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지만 명확한 병명은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제가 시어머니께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는 정말 좋아하셨는데 그 이유가 늘 고도비만의 여성만 데리고 오던 아들이 갑자기 마른 여성을 데리고 오니 정신적으로 괜찮아진 줄 알고 좋아했던 거라고 하더군요. 친정엄마와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남편은 끝내 이혼을 반대했지만 결국 소송까지 간 뒤 힘들게 헤어지게 되었죠.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 여성을 집안에 감금시킨 뒤 강제로 음식을 먹여 사육을 하는 특이 취향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고도비만으로 만들 생각이었는데 좀 더 빨리 살을 찌우게 하려고 일까지 그만두게 만들었던 거죠. 본인들에게는 단순 취향이었겠지만 이 일을 당한 당사자로서 너무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현재도 그날 일만 생각하면 많이 힘들지만 더 늦지 않게 헤어진 것만으로도 위안을 삼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부산 단감동에 거주하는 남자입니다. 지금부터 3년 전쯤 겪은 일이고 그 당시 너무 충격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3년 전, 제가 2003년 기준으로 만이니까 30대 후반에 있었던 일이죠. 자랑 같지만 평소 운동을 좋아해서 몸매가 좋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는 편입니다. 그 덕에 20대 때는 여성분과 연애를 많이 했지만 아쉽게도 결혼까지는 가지 못하고 전부 헤어졌죠. 그리고 30대에 들어서고 나니 하는 일도 바빠지고 연애할 시간도 부족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누군가를 만나 알아가는 과정이 정말 힘들었어요. 만나다 보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마다 감정 싸움을 해야 하는 것도 너무 피곤했죠. 뭐 그렇게 지내다 금방 30대 중반이 됐고 그 시점부터 어머니의 잔소리가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는 여자는 없는지, 결혼은 언제 할 건지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때마다 요즘 일이 바빠서 그렇다고 여유되면 충분히 만날 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30대 후반에 접어드니 친척들까지 제 근황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당시 설날과 추석날이 제일 싫었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어머니가 저에게 폭탄 선언을 하는 겁니다. 올해 안에 결혼을 꼭 하라는 말씀이셨는데 그게 아버지가 퇴직을 앞두고 있는 탓도 컸죠.
에이, 지금 만나는 여자도 없는데. 그러니까 어머니는 중매 결혼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매는 싫다고 연애 결혼을 할 거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죠. 저보다 4살 연하라고 하던데 생각보다 참하고 미인이라서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예전부터 어머니는 철학관에 들려 사주나 운세를 보셨는데 거기서 만났던 할머니가 중매를 해준다고 했답니다. 그 할머니가 연결시켜줬던 부부들은 하나같이 잘 산다며 소문이 났다고 했죠. 그래서 어머니는 할머니를 찾아가 부탁을 드렸고 사진 한 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사진을 제가 본 거였고 직접 만나봐야 알겠지만 사진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서 어머니 의견에 따르기로 했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 조용한 카페에서 약속을 잡게 됩니다. 첫 만남이라 약속 시간보다 20분 일찍 도착했고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잠시 후 중매 서시는 할머니가 도착했고 상대방 여자분이 도착 전까지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잘 돼서 결혼까지 하게 되면 재물 운이 들어올 거라고 서로 아주 잘 맞는 궁합이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약속 시간에 맞춰 상대 여자분이 도착했고 중매 할머니는 카페를 나가셨죠. 여자분은 사진과 흡사한 외모로 굉장히 호감형이었고 말씀도 조리 있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니 살짝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원래 중매를 하면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연결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자분과 저는 학벌부터 다르더군요.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대를 나와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처지고 여자분은 부산에서 알아주는 4년 대학에 거기다 석사 과정까지 수료했다고 했죠. 현재는 입시학원 강사로 근무한다고 하던데 연봉까지 듣고 나니 제가 참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여자분에게 솔직하게 말했죠. 저기요, 제가 초면에 이런 말씀 드리기 그런데 저랑 만나면 그쪽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분은 제 학벌과 직업까지 알고 여기에 나온 거고 만약 싫었으면 중매 거절을 했을 거라고 대답했죠. 다만 여성분은 학벌보다 다른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던데 그건 건강이라고 하더군요. 결혼 전에 검진을 같이 받아보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는 좋게 흘러갔고 카페에서 나와 저녁까지 먹고 그날 데이트는 끝이 났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어머니는 오늘 어땠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실제로 만나니까 사진보다 훨씬 괜찮았어요. 제 대답을 듣고 나서 어머니는 정말 좋아하셨고 저도 뭔가 효도를 한 것 같아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후로 여성분과 데이트를 하며 점점 가까워졌고 만난 지 3개월 만에 여자분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게 됐죠. 그런데 아버님은 보이지 않았고 어머님만 계셨는데 혹시 아버님은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도착하기 30분 전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나가셨다고 하더군요. 결국 그날 아버님은 뵙지 못했고 어머님은 빨리 결혼 날짜를 잡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웨딩 사진을 찍고 예식장과 신혼여행까지 계약할 동안 아버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상견례 날에도 급한 일이 있다고 하셨고 제가 꼭 집으로 찾아가는 날만 일이 있다고 하셨죠. 뭐 그때는 타이밍이 맞지 않다고만 생각했고 여자친구네 식구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앞두고 정말 섬뜩한 사실을 알게 됐죠. 사실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하지 못해서 그날 깜짝 이벤트를 해주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약속을 잡지 않고 여자친구 퇴근 시간에 맞춰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잠시 후 여자친구 어머니 그리고 처음 보는 중년 남자가 힘들게 걸어오는 겁니다. 여자친구와 어머니가 양쪽으로 나란히 서서 부축을 하며 걸어오는 모습이었죠. 저는 차에서 내려 여자친구에게 다가갔더니 못 볼 거라도 본 것 마냥 엄청 놀라는 표정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부축을 받으며 걸어오던 중년 남자는 지금까지 뵙지 못한 아버님이었죠. 저는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드렸더니 인사도 받지 않고 어머님과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여자친구 표정이 안 좋아지더니 말도 없이 여기서 뭐하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결혼 전에 프로포즈라도 하려고 했지. 그러니까 갑자기 정색을 하며 이야기 좀 하자는 겁니다. 여자친구 이야기를 듣고 나서 충격을 먹고 할 말을 잃었죠.
사실 여자친구 아버님은 간암을 앓고 있어 간 기증을 받아야 되는 상태인데 여자친구 가족과 친척 중에는 기증자가 없다고 저보고 해줄 수 있냐고 묻는 겁니다. 아버님과 혈액형도 같고 제가 평소에 술도 먹지 않으니까 기증을 위해 조직 검사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그 순간 처음 만났을 때 다른 것보다 건강을 중요시 생각한다는 말이 생각나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물론 여자친구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건강을 중요시 생각한다고 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 말하는 분위기로는 간 기증을 위해서 저를 만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여자친구는 그만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왔고 어머니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죠. 화가 난 어머니는 중매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고 들리는 소문에는 이미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중매 할머니를 처음 찾아갔을 때 할머니가 몇 가지를 물어보셨다고 했죠. 키와 몸무게, 그리고 혈액형을 물어봤다고 하던데 요즘 중매는 건강까지 신경 써야 된다며 어디 아픈 곳이나 수술한 적 없냐고 물어봤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간 기증 때문에 접근한 거라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당하고 나니 중매도 믿지 못하겠고 커플 매니저를 통해 여자를 만난다고 해도 트라우마가 생긴 건지 겁부터 나더라고요. 사연을 보내면서 드는 생각인데 만약 그대로 결혼까지 했더라면 가족이라는 명목하에 기증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제 사연은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또 다르게 생각하면 무서울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때는 6년 전쯤 제가 근무하던 직장에 신입사원이 들어오면서 사건은 시작됩니다. 저는 아직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대략적으로 얘기하자면 성서공단 주변에 있는 소규모 자동차 계열 회사입니다. 일단 제가 일하는 곳은 노동 강도가 빡센 편인데 그런 이유 때문에 신입사원들이 들어와도 얼마 못 가 금방 퇴사를 하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 신입사원에게 정을 붙이면서 잘 대해주기보다 있을 때 조금이라도 일을 더 시키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근무하는 다른 근무자들도 대부분 공감하는 부분이었죠. 아무튼 이런 분위기의 회사였고 어느 날 30대 초반 이름은 김우석이라고 하는 남자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10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느낀 게 신입사원과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오래 근무하겠구나 아니면 며칠 안에 그만둘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거진 제 예상이 맞을 때가 많았어요. 제가 우석이를 처음 봤을 때 길면 한 달, 짧으면 일주일도 안 돼서 그만둘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우석이는 3개월이 넘도록 결근은 물론 지각 한 번 하지 않았고 거기다 일머리까지 있어서 같이 일하는 고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회사는 평균적으로 업무량이 많은 편이라 가끔 주말 특근을 해야 하는데 우석이는 주말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게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주말마다 간호를 해야 한다고 했고 본인 말고는 어머니를 케어할 사람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아무리 특근은 자율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신입이 주말 근무를 하지 않으니 조금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또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어머니 병간호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다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우석이는 거진 1년간 회사를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주말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모든 사실은 한순간에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6개월이 지나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우석이를 포함한 3명 정도가 정규직이 되었고 그날은 회사 단체 회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우석이는 술을 마시다 휴대폰도 두고 급하게 화장실로 갔었는데 때마침 전화가 걸려왔죠. 무심코 전화기를 봤더니 엄마라고 저장이 되어 있었고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오니 뭔가 급한 일인 것 같아서 제가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평소 우석이가 어머니 얘기를 할 때 어머니가 통증이 심할 때마다 가끔 전화를 한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던 거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우석이와 같이 근무하는 회사 형인데요. 우석이가 전화를 두고 화장실에 갔거든요. 그나저나 몸은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우석이 어머니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되묻더군요. 그렇게 우석이의 거짓말은 전화 한 통으로 밝혀지게 되었고 저를 포함한 우석이와 같이 근무하던 사수들도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두 달도 아니고 1년 동안 거짓말을 한 것도 어이가 없는데 다른 이유도 아닌 어머니의 건강 문제를 핑계 삼아 사람들을 속였다는 사실이 정말 납득이 되지 않았죠. 다음 날 우석이는 본인 스스로 퇴사를 하게 됐고 그 일로 우석이와 인연은 끝인 줄 알았지만 몇 달 뒤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울산에서 제 친구가 결혼식을 하던 날이었고 친구들 중에 제일 늦게 결혼을 하는 거라 좀 더 일찍 가서 축하를 해주고 있었죠. 그리고 잠깐 시간을 내서 신랑 친구와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어디서 많이 본 낯익은 남자가 지나가는 겁니다. 유심히 쳐다봤더니 몇 달 전 같이 근무했던 우석이었고 저는 아는 척을 하려다가 우석이가 불편할까봐 그냥 못 본 척 넘어갔었죠. 그 당시 친구가 결혼식을 하던 곳은 한 건물 안에 예식장이 여러 곳 존재했고 친구 말고도 다른 예비 부부도 있어서 그분들 결혼식에 가나보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신랑 친구는 먼저 들어가고 저는 밖에서 기다리다 예식 시간 10분 전 화장실을 다녀오려고 했죠. 그때 우연인진 모르겠지만 우석이가 축의금 봉투를 들고 두리번거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긴 제 친구가 예식을 하는 3번 홀이었고 거기다 신부도 아닌 신랑 측에 축의금을 내더군요. 오늘 결혼하는 친구는 대구 사람도 아니었고 부산에서 지내다 울산으로 올라온 친구였기 때문에 우석이와 어떤 관계인지 너무 궁금했죠. 그래서 우석이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우석아, 오랜만이다. 나 기억하지? 너 내 친구랑 어떻게 아는 사이야? 우석이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니 급하게 자리를 피했고 앞전 직장 문제 때문에 저와 말하기 불편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었죠. 그렇게 결혼식은 끝이 났고 친구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저에게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축의금 봉투 안에 부적이 들어있었다고 하는데 평소 미신이나 종교를 전혀 믿지 않는 친구라 단순히 축의금 안에 부적이 들어있으니 좋은 의미의 부적인 줄 착각하고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신혼여행 마지막 날 친구가 들고 있던 부적을 재수씨가 발견했고 한국으로 귀국하고 나서 부적의 뜻을 찾아봤는데 정말 섬뜩했다고 하더군요. 그건 발사병용부라고 하는 건데 복수나 이별 그리고 저주를 내릴 때 사용하는 부적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에게 쓰이는 부적이라고 하는데 친구는 그것도 모르고 가지고 있었으니 너무 찜찜했다고 말했죠. 부적은 미신이니 그냥 태워버리면 그만이지만 이런 뜻을 가진 부적을 받으니까 왠지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이상하게 찜찜하면서 소름이 끼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축의금 봉투에 써진 이름을 물어봤더니 신재민이라고 적혀 있었다더군요. 친구도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는데 더 황당한 건 봉투 안에 위아래 1,000원짜리 지폐와 그 사이로
부적을 숨기듯이 넣어두었다는 겁니다. 친구는 너무 어이가 없어 사진을 찍어 보내줬는데 사진 속 봉투에 적힌 신재민이라는 글씨를 보니 문득 우석이가 생각이 나더군요. 그게 몇 달 전 우석이를 포함한 정규직으로 전환되던 사람 중에 이름이 신재민이라는 사원이 있었는데 저와 다른 업무 파트라 특별히 마주치지 않고 이름만 알고 있는 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근무를 했을 당시 찍어둔 우석이 사진을 보내주면서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친구는 전혀 모른다고 대답을 했었고 의심은 가지만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알아볼 방법은 없었습니다. 다음날 회사 동료에게 친구 이야기를 해줬더니 저를 보고 격리 업무를 보는 직원에게 부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 말은 회사에 입사할 때 이력서를 자필로 써서 제출하는데 이력서에 적힌 글씨체와 축의금 봉투에 적힌 글씨를 비교해보라는 말이었죠. 회사 방침상 퇴사 시점부터 2년간을 보관하고 나서 폐기를 한다고 하니까 아직 서류가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격리 직원을 찾아가 부탁을 했고 우석이가 썼던 이력서 글씨와 친구가 보내준 사진 속 축의금에 적힌 글씨체를 확인했더니 누가 봐도 같은 사람이라고밖에 볼 수 없었죠. 만약 평범한 글씨체였다면 몰랐을 텐데 조금 특이한 편이라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모든 사실을 말해줬더니 우석이 연락처를 물어보더군요. 그렇게 친구는 우석이와 통화를 했었는데 정말 황당한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우석이는 본인이 한 짓이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고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본인 과거 일 때문에 그런 짓을 했다고 하더군요. 무슨 말이냐면 우석이가 회사에 입사하기 전 2년간 교제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한창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웨딩 사진도 촬영하고 지인들에게 청첩장까지 돌렸는데 결혼을 한 달 앞두고 갑자기 여자친구가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지만 결국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무소식이던 여자친구는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였죠. 그날부터 우석이는 매주 얼굴도 모르는 남의 결혼식에 찾아가서 축의금 사이에 부적을 넣고 다니는 행동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나름 머리를 쓴 건지 모르겠는데 축의금을 내고 서둘러 예식장을 빠져나갔고 한 지역만 가게 되면 꼬리가 잡힐 것 같아 대구에서 울산까지 내려왔던 거죠. 축의금 봉투에 썼던 이름은 매번 생각나는 대로 쓰다 보니 그날 하필이면 회사에 다니던 직원 이름을 썼던 겁니다. 우석이는 친구에게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됐죠. 입사하고 나서 어머니의 병간호 때문에 특근을 하지 않았던 우석이가 주말마다 결혼식에 가서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하니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본인도 상처가 크겠지만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잘못이니까요. 우석이가 그렇게 되고 나서 저는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모른 척하고 넘어갔더라면 우석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요? 이 사건만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고 아직까지 충격이 가시질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이번 사연은 제가 알던 지인에게 일어났던 일이고 정말 무섭고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현재 그 언니는 세상을 떠났지만 어떤 세상에서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앞전 사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린 시절 금전적으로 힘들게 자랐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수지 언니도 집안 형편이 정말 어려운 편이었죠.
저보다 더욱 힘든 환경이었고 금전적인 문제도 문제겠지만 언니를 정말 힘들게 했던 원인은 아버지의 폭력성이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라고 해봐야 아버지, 그리고 하나뿐인 남동생, 언니를 제외하면 고작 2명밖에 안 되는 집에서 매일같이 시끄러운 소리가 났었죠. 특히 언니의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폭력성이 심해졌는데 하루도 술을 거르지 않고 매일 마시는 아버지 때문에 언니는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부산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일명 촛배이라고 불렀는데 그런 촛배의 아버지도 문제지만 하나뿐인 남동생도 큰 골칫거리였죠. 남동생은 손버릇이 나빠 습관처럼 도둑질을 하고 다녔고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보고 배웠던 건지 늘 사고만 치고 다녔습니다. 수지 언니는 하루하루 힘들게 시간을 보냈고 결국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사건은 시작되었죠. 제가 언니의 소식을 처음 알게 된 건 고등학교를 졸업할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남자친구와 자갈치 시장에서 밥을 먹고 시장을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순간 길을 잘못 들어 자갈치 시장 윗길로 걸어가게 됐죠. 그곳은 흔히 말하는 완월동 609라는 곳인데 쉽게 말하자면 집창촌이 있는 구역입니다. 지금부터 13년 전 그 시절에는 집창촌 입구에 경고 글씨도 없었고 유해 위험 구역이라는 지정도 없을 때였죠.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한마디로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곳은 칠성파라는 조직이 관리를 하고 있었고 완월동 앞에 조그만 슈퍼마켓이 하나 있었는데 우연히 그곳에서 수지 언니와 재회를 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봤던 언니의 모습은 굉장히 편한 차림의 옷을 입고 있었고 저는 그걸 보고 언니가 이곳 근처에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수지 언니 여기 살아? 그런데 언니는 제 말을 듣지 못했는지 슈퍼에서 물건만 사고 그냥 나가버리더군요. 제가 남자친구와 같이 있어 불편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일부러 모른 척을 한 건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반년 정도 지나 수지 언니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죠. 저는 언니의 부고 소식을 듣고 나서 사직동에 위치한 장례식장으로 조문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정말 믿기 힘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조문객 중 어릴 때부터 언니와 가장 가깝게 지냈고 같은 방을 쓰면서 살았다는 예쁘장한 언니가 있었는데 이름은 은하 언니라고 했죠. 제가 그 언니에게 들었던 실제 내용입니다. 수지 언니는 아버지의 폭력과 금전적인 문제, 그리고 남동생의 손버릇 때문에 매일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학생이 감당하기 버거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은하 언니는 수지 언니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일단 돈이 생기면 삶이 좀 나아질 거라 판단을 했다고 했죠. 뭐 정신과를 가더라도 돈이 있어야 갈 수 있기 때문에 수지 언니에게 돈을 벌자고 권유했고 처음에는 호프집 알바를 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두 언니들은 서면 대로변 호프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한 지 3개월 만에 호프집 사장이 언니들을 불렀다고 하더군요. 내가 아는 지인이 있는데 말이야. 사람을 좀 소개해달라네. 너희들 얼굴도 반반해서 큰 돈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 있으면 소개해줄게. 무슨 이유로 호프집 사장이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설득을 당해 두 언니는 다른 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곳은 전화방이라고 불리던 곳이었는데 전화를 받고 손님을 응대해주는 간단한 일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사실상 유사 성행위와 성매매까지 강요했던 곳이었죠. 뒤늦게 알았지만 호프집 사장은 전화방 업주에게 돈을 받고 신상을 넘긴 뒤 언니들을 전화방에서 일을 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일이 점점 적응이 되고 악착같이 일을 해서 꽤 많은 돈을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으로 병원도 다니고 일상생활도 즐기면서 수지 언니의 멘탈이 조금씩 나아지는 듯 보였지만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왔죠. 수지 언니가 일을 하다가 성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전화방에 방문했던 손님들이 클레임을 걸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 바닥이 생각보다 좁은 곳이라 그런 소문은 쉽게 퍼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전화방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어져 수지 언니는 그냥 평범한 일을 해볼까 고민을 했다고 하더군요. 헌데 전화방을 운영하던 업주가 말하길 자신이 아는 곳이 있는데 성병 걸린 것도 숨기고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답니다. 알고 보니 전화방 업주가 소개해줬던 곳이 바로 완월동이었죠. 역시나 이후에 알게 된 건 완월동 포주에게 돈을 받고 언니들을 넘겼다는 사실인데 이게 전문 용어로 토스라고 하더군요.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토스하고 업주들끼리 웃으면서 뒷거래를 한다는 말을 듣고 정말 역겨웠습니다. 아무튼 완월동으로 가게 된 두 언니는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언니들은 외모도 출중하고 몸매도 좋은 편이어서 완월동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보라관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했죠. 그렇게 완월동에서 일을 하며 지내다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번에는 성병이 아니라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분명 수지 언니는 철저하게 피임을 했으나 무슨 영문인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임신 소식을 듣고 보라관 포주는 야, 그러게 평소 관리 좀 하지. 오늘 병원 가서 지우고 며칠 쉬다 다시 일해. 수지 언니는 정말 힘들어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 아이 아빠는 완월동을 관리하는 칠성파 조폭이었습니다. 그런데 조폭 중에서도 서열이 낮았던 사람이라 언니를 임신시켰다는 사실 때문에 문제가 커져버렸다고 하더군요. 윗선에서는 업장 관리를 하라고 시켰더니 완월동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아가씨를 건드려 매출에 지장이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였죠. 그 문제로 인해서 수지 언니와 조폭이었던 남자는 다툼이 심해졌고 그 이후 언니는 일을 쉬면서 숙소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포주 말대로 아이를 지우려고 생각도 했으나 그게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어찌됐던 살아있는 생명이고 아이의 아빠는 저 모양이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렇게 수지 언니는 어떻게 할까 한동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날은 꽤 많은 비가 내리던 날이었고 언니는 슈퍼마켓에 담배를 사러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잠시 후 담배를 사러 간 수지 언니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슈퍼마켓 앞에 꽤나 경사진 계단이 하나 있었고 누가 봐도 위험할 정도로 보여 항상 조심을 하며 내려왔던 곳이라고 했죠. 헌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추락 사고는 없었는데 그날 수지 언니가 그곳에서 추락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했던 점은 이 계단은 슈퍼마켓과는 연관이 없고 해당 계단은 완월동 업주와 거기서 일하는 아가씨들만 이용한다는 숙소로 연결되는 계단이라고 하더군요. 한마디로 일반 손님들은 그 계단 쪽으로 갈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수지 언니의 장례가 끝나고 들리는 소문에 언니를 임신시킨 조폭의 남자가 뒤에서 언니를 밀어 사망하게 만들었다는 소문이 무성했고 경찰 조사가 들어갔지만 확실하게 밝혀진 내용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명확한 진실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저 누군가가 고의로 언니를 밀었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죠. 현재 완월동 슈퍼마켓은 아직도 존재하는데
비가 오는 밤만 되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전등 센서 불빛이 켜진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수지언니 장례식장에 방문했을 때 한 푼이라도 조문금을 더 받으려고 하시는 아버님과 본인 친누나가 사망했음에도 모습조차 보이지 않던 남동생이 끝까지 기억에 남네요. 가난한 건 죄가 아니지만 정말 저럴 거면 왜 자식을 낳았는지 참 씁쓸하고 수지언니를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부디 언니가 어디에서든 정말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1년 전쯤 경북 김천에 사시는 고모가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고모는 김천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계셨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인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고모는 30대로 보일 만큼 관리를 잘하시는 편이었죠. 저는 머리 손질도 할 겸 혼자 지내는 고모가 걱정이 돼서 가끔 시간이 나면 고모 집으로 놀러가곤 했습니다. 저는 고모 집에 가면 하룻밤 자고 오는 게 패턴이었는데 그날은 친구와 중요한 선약이 있어서 미용실에 있다가 서둘러 대구로 올라오게 됐죠. 그리고 그날 밤 정말 무서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모는 평소 배달을 자주 시켜 드셨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건 주문할 때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문 앞에 두고 가라는 것이었죠. 고모에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배달 기사분들 바쁘니까 배려 차원에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때까지는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준다고 해서 무슨 일이 생길 거라 생각은 못했었죠. 그날따라 손님이 없어 일찍 미용실 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을 먹지 않고 일찍 자려다가 배가 고파서 배달을 시켰다고 했죠. 그때가 8시쯤 됐을 거라고 하더군요. 거실에 앉아서 영화를 보고 있던 중 초인종 소리가 나길래 음식이 문 앞에 있는 줄 알고 고모는 현관문을 열었다고 했죠. 문을 열자마자 순간 깜짝 놀랐는데 문 앞에 배달기사분이 음식을 들고 가만히 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웃으면서 고모를 한참 쳐다보고는 음식을 건넸다고 합니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기도 하고 음식을 받고 나서 기분이 썩 좋지 않았지만 별일이 생긴 것도 아니니까 그냥 넘어갔다고 하더군요. 고모는 식사를 마친 뒤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10시가 조금 넘어 일찍 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략 30분 정도 지났을 때 고모는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게 됐죠. 눈앞에는 검은색 모자에 마스크를 낀 남자가 고모를 보며 웃고 있었다고 하는데 정말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모는 현관으로 도망가려는데 그 남자가 주방에 있던 가위를 집어들고 고모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고 하더군요. 밤늦게 집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아랫집 주민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고 그 남자는 현장에서 검거되었다고 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부모님과 함께 곧장 병원으로 갔고 고모는 팔과 목 부분에 가해로 베인 자상과 폭행으로 인해 이마 부분이 심하게 부어 있었죠. 결국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는데 외적인 상처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느낀 공포감이 너무 커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남자가 고모 집에 침입하게 됐던 정말 충격적인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됐죠. 저도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는 고모 집 맞은편에 살고 있는 이웃집 남자라고 하더군요. 맞은편 건물에서 보면 고모 집이 잘 보이는 구조였고
망원경으로 고모집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옷을 갈아입거나 자는 모습까지 보고 있었다고 하는데 정말 소름 끼치더라고요. 그리고 더 섬뜩한 사실은 그날 밤 고모집에 음식을 배달했던 남자와 이웃집 사는 남자가 친구 사이라고 하더군요. 배달 기사는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나서 이웃집 남자에게 알려주었다고 했죠. 그리고 고모집에 불이 꺼진 걸 확인하고 나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원룸 옥상으로 올라간 뒤 난간을 넘어 베란다를 통해 침입했다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15년 전쯤 주거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았다고 하더군요. 이 사건을 겪고 나서 고모는 정신적 충격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김천에 운영하던 미용실도 그만두게 되었죠. 과거 전과가 있음에도 처벌이 너무 약해서 이런 사건들이 더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닐까요? 만약 그날 밤 아랫집 주민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고모는 정말 위험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